말도 안 통하는 그 먼 데다 떼버리고 왔는데 도로 오긴 어딜 와? 제 큰아들이 시드니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가족들에게 한 말이에요. 며느리는 양손 가득 면세점 가방을 흔들면서 이렇게 답했어요. 걱정은 하들 말어. 일자 무식쟁이 노인네가 뭘 안다고 돌아오겠어? 그렇게 버려진 저는 시드니 공항에 혼자 덩그러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건 아들이 사준 커피 한 잔.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기다려도 안 와서 시계를 보니 1시간이 지났어요. 휴대폰을 다급히 꺼내 전화를 걸어보니 아들의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불현듯 동네 박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요즘 늙고 병든 부모를 해외여행 가서 버린다는 말. 저도 그날 타국의 낯선 공항 바닥에 버려진 채 자식들에게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제 이름은 정귀분. 올해 74살이고 여권도 없이 전 재산 $50만 들고 시드니 공항에 버려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어요. 1950년생. 전라남도 보성 5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부는 오빠들이 할 거고 너는 그냥 예쁘게만 자라라. 착하게만 살면 돼. 그래서 저는 학교도 중학교까지만 나왔어요. 집에서 어머니 일 거들고 바느질 배우고 그렇게 18살까지 자랐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착하게만 살면 다들 저를 좋아할 줄 알았어요. 22살에 김동철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중매였어요. 어머니가 저 남자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셔서 그냥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통장 좀 줘봐. 우리 어머니 병원비를 내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며느리니까요. 착한 며느리는 시어머니 병원비 내는 거니까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 시아주버니, 형님, 조카들. 제가 옷수선을 하며 손톱이 잦아지게 번 돈으로 시댁 식구 7명을 먹였어요. 왜요?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착한 사람은 질문하지 않는 거니까요. 일남 이녀를 낳았어요. 큰아들 민서, 딸 민지, 막내 민수. 아이들 기저귀를 빨고 시어머니 병수발 들고 남편 양말 기우고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물었어요. 엄마는 왜 맨날 우리한테 화를 안 내? 다른 엄마들은 다 화내는데?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는 화낼 시간이 없어서. 근데 진짜 이유는요. 화내는 법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착하게만 살아라고. 1998년 IMF가 터졌어요. 남편 인쇄소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8천만 원. 저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보성 땅을 팔았어요. 딱 한 번 아버지가 제게 주신 거였어요. 기분아, 이건 네 땅이다. 끝까지 쥐고 있다가 네가 힘들 때 쓰거라. 그 땅을 3억 2천만 원에 팔았어요. 빚 다 갚고 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를 하나 샀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살았소.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기뻐서가 아니라 드디어 내 공을 인정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46년을 같이 살았는데 처음으로 인정받았던 거예요. 2011년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병원비 우리가 반반 낼게요. 근데요. 결국 낸 건 저뿐이었어요. 엄마,
이번 달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힘들겠어요. 엄마, 우리도 애들 학원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말만 2년 동안 들었어요. 2013년 9월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큰아주버님이 다가왔어요. 재수 씨, 아버님 산소관리비 명목으로 동철이가 3천만 원 빌려갔어요. 동생이 못 갚으니 이제 재수 씨가 갚으셔야죠. 네.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결국 살고 있던 빌라를 팔았어요. 2억 천에 팔아서 시댁빚 3천, 병원비 미납금 4천, 장례비 800. 남은 돈은 1억 3천만 원이었죠. 빌라에서 이제는 경기도 파주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딸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집을 팔았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럼 엄마 걱정은 누가 해요? 딸은 울었지만요. 다음 달부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열심히 일했어요. 아파트 청소, 급식실 배식, 식당 설거지, 마트 시식 도우미. 일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아이들은 명절에만 연락했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용돈은 다음에 보낼게요. 실제로 용돈이라고 받은 건 작년 추석 5만 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다가 큰아들이 사기를 당해서 제가 있던 원룸까지 내놓게 되었어요. 오갈 데 없는 저는 어쩔 수 없이 큰아들네 집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룸이 팔리고 이사를 한 달 정도 앞둔 어느 날 들뜬 목소리로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우리 호주 시드니 여행 같이 가요. 가족 여행이요. 이번 일로 미안하기도 하고 다른 생각 말고 일단 여행 다녀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요.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어요. 아, 우리 애들이 드디어 날 생각해 주는구나. 저는 그때 몰랐어요. 민석이가 통장이 마이너스 800만 원이라는 걸. 대출을 세 곳에서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인터넷에서 노인 해외 유기 처벌 수위를 검색했다는 거요. 시드니행 비행기에서 민석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여권은 제가 맡을게요. 잃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민석이가 제 여권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래, 알았어.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여권을 건넸지요. 착한 엄마니까요. 비행기는 대한항공 이코노미석 제일 뒷자리. 민석이 가족은 앞쪽에 앉았어요. 저는 혼자 뒤에 앉았어요. 엄마, 애들이 어려서 엄마 옆에 못 앉아요. 이해하시죠? 응, 괜찮아. 10시간. 저는 창밖만 봤어요. 구름이 솜사탕처럼 하얗게 부풀어 올랐어요. 나도 저 구름처럼 가벼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현지 시각 오전 9시 시드니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통과하며 민석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기서 커피 드시고 계세요. 금방 올게요. 알았어. 민석이가 차가운 커피 한 잔을 손에 들려주었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어요. 착한 엄마니까요. 30분이 지났어요. 45분. 1시간. 민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꺼져 있었어요. 며느리한테도 걸었어요. 똑같았어요. 갑자기 손이 벌벌 떨렸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그래도 기다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저만 혼자였어요. 두어 시간이 흘러간 듯 했어요. 두려움은
이제 공포로 변했어요. 공항 직원이 다가왔어요. 푸른 눈을 한 그 직원은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를 했어요. Do you have a passport? 저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아들이 나를 버린 거구나. 74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배신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느낌, 허공에 매달린 느낌이었지요. 저는 공항 밖으로 나갔어요. 시드니의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가방을 열었어요. 현금 50달러, 먹통인 핸드폰, 그리고 목련꽃 브로치 하나. 아버지가 제 20살 생일에 사주신 거였어요. 기분아, 목련꽃처럼 아름답게 살아라. 네가 얼마나 예쁜 딸인지 잊지 말고. 그게 유일하게 저를 위해 제가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배가 고팠지만 밥을 살 엄두가 안 났어요. 50달러는 제 전부였으니까요. 여기 앉아도 돼요? 한국말이었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말끔한 흰 남방 차림에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자녀분들이 모시러 안 오나요? 숨이 멎었어요. 아니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혼자 남겨진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저는 버려진 사람의 슬픈 눈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저도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박재식, 호주 이름은 제임스 박. 1948년생으로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나셨대요. 제가 태어난 동네는요.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이 굶어 죽기도 했어요. 가난에 찌든 저희 부모는 저를 버렸고 저는 죽고 싶지 않아 도망쳤죠. 그리고 24이 되던 해에 배 밑창에 숨어서 호주라는 낯선 나라에 도착했어요. 제임스 씨는 시드니에서 접시를 닦았대요. 10년 동안이나요. 그리고 피나는 노력 끝에 작은 와인 가게를 차렸고 20년 뒤엔 블루 마운틴에 거대한 와인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셨대요. 결혼은요? 제가 물었어요. 아내가 있었죠. 호주 사람이었고 2015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는 없었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공항을 서성입니다. 왜요? 버려진 한국 노인을 찾으러요. 1년에 두세 분은 꼭 계시거든요. 저는 눈이 커졌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제임스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버림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 절망감을 잘 알고 있어요. 제임스 씨가 저를 작은 한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공깃밥, 김치, 모든 음식이 따끈하고 정갈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여긴 제 오랜 단골 식당이에요. 숟가락을 들다가 어린 아이처럼 울음이 터졌어요. 죄송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우세요. 여기선 울어도 돼요. 처음이었어요. 74년 살면서 누군가 제게 울어도 되라고 말해준 게. 밥을 다 먹고 제임스 씨가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여권도 없고 돈도 없고.
한국 대사관에 가시면 임시 여권이 나와요. 2주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제 집에 계실래요? 저 혼자 사는 집이라 방은 넉넉히 있습니다. 그날 저는 제임스 씨 집에 갔어요. 시드니 북부의 바다가 보이는 2층 주택. TV에서나 보던 그런 집이었어요. 2층 베란다에 보라색 꽃이 가득 피어 있었고 창밖으론 오페라 하우스의 불빛이 아득하게 보였어요. 이 방 쓰세요. 수건은 욕실에 있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나 지금 꿈꾸는 건가? 일주일 동안 제임스 씨는 저를 데리고 시드니를 돌았어요. 오페라 하우스 계단 앞에서 제임스 씨가 말했어요. 이 오페라 하우스 건물 1973년에 완공됐어요. 제가 호주에 오고 나서 그 다음 해지요. 저는 이 건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버려진 데서 시작해서 세계가 알아보는 뭔가가 될 수 있다고. 그날 밤 제임스 씨가 오페라 티켓 2장을 건넸어요. 오늘 밤 라트라비아타 공연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저 오페라가 뭔지도 모르고 전혀 본 적도 없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요, 보면 알아요. 버려진 여자가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이야기거든요. 오페라 하우스 VIP석. 무대 위에서 여자가 노래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멈추지 않고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이번엔 슬프지 않았어요. 제임스 씨와의 시간은 꿈 같았어요. 대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만드는데 2주가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제임스 씨 집에서 지냈어요. 아침엔 정원에서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제임스 씨가 직접 만들어준 커피 위에 우유 거품이 하트 모양이었어요. 74년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하트예요. 제임스 씨가 웃었어요. 앞으론 매일 받으실 거예요. 주말엔 제임스 씨가 소유한 블루 마운틴의 와인 농장에 갔어요. 포도밭을 걸으며 제임스 씨가 말했어요. 이 포도나무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건 가뭄을 견뎠고, 어떤 건 추위를 견뎠죠. 근데, 그래서 더 달아요. 사람도 그런가요? 그럼요. 당신처럼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제임스 씨가 물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당신 곁에 있고 싶은데요. 그렇게 꿈 같은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잡지사 기자와 촬영을 도와주는 여러 사람이 집에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매년 회사에서 잡지 촬영을 하는데요. 올해는 당신이랑 같이 찍고 싶어서요. 저요? 네.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촬영은 와인 농장에서 했어요.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제임스 씨와 나란히 서서 와인잔을 들었어요. 사진 작가가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두 분이세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제임스 씨가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왜 그래요? 당신 아들인 듯한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제임스 씨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잡지 표지였어요. 사진 속엔 제임스 씨와 제가 있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3천억 원의 와인 농장 제국을 일군 제임스 회장이 새로운 동반자인 정귀분 씨를 공개했다고 써 있었어요. 이게 언제예요? 이 잡지가 어제 한국경제 잡지에 실렸어요.
제임스 씨가 한국 뉴스를 보여줬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제 비서한테 아드님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기사를 보고 연락한 것 같아요. 아들이 이걸 봤다고요? 네. 기분 씨한테 이렇게 전해달라네요. 제임스 씨가 아들에게서 온 핸드폰 문자를 보여줬어요. 어머니, 잡지 기사 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얼마나 찾았는데 이제야 소식을 알다니 제가 찾아갈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저를 버리고 3개월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잡지에 나온 다음 날 바로 연락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였어요. 복수하고 싶으세요? 제임스 씨가 물었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요. 복수는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저다운 모습, 그대로요. 제임스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게 진짜 복수죠. 저는 민석이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민석아, 엄마야. 나 지금 정말 행복해. 좋은 분 만났어. 너희들 너무 보고 싶구나. 시드니에 있는 파크 하얏트 호텔 스위트룸 예약해놨어. 온 가족 다 와. 불꽃놀이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자. 답장은 순식간에 왔어요. 네, 어머니. 꼭 갈게요. 보고 싶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제가 보고 싶대요. 이제 와서. 제임스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드디어 아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 왔어요.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했어요. 창밖으론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브리지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스위트룸은 200평이 넘는 크기였어요. 벨이 울렸어요. 문이 열리자 민석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어머니,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그래. 며느리도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두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호텔 안을 둘러봤어요. 우와, 여기 완전 대박이다. 제임스 씨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박입니다. 민석이가 화들짝 놀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기사에서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편하게 쉬다가요. 저녁이 되자 룸서비스로 12가지 코스의 식사가 올라왔어요. 랍스터, 스테이크, 캐비어, 샴페인. 민석이 가족은 신이 나서 개걸스레 먹었어요.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회장님, 정말 멋지시네요. 어머님이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죠. 밤이 되자 밖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됐어요.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민석이 가족은 환호했어요. 우와, 대박. 사진 찍어야지.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웃고 있는 얼굴들. 저를 공항에 버렸을 때도 웃었겠죠. 제임스 씨가 제 옆에 섰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불꽃놀이가 끝났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내일? 내일은 조식 먹고 천천히 이야기하자. 네, 그동안 밀린 이야기 많이 나눠요. 그날 밤 민석이 가족은 침실로 들어가고 저와 제임스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임스 씨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 6시에 호텔 옥상에 헬기가 도착할 거예요. 알았어요. 후회 안 하시죠? 절대 안 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작별 인사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어요. 목련꽃 브로치, 그리고 제임스 씨가 선물한 새 스카프도요. 민석이 가족은 모두 골아떨어졌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놓았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써놓았죠. 민석아, 네가 나를 버린 이곳에서 이제 엄마가 너를 버린다. 내가 시드니 공항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 절망감, 두려움. 너도 이제 느껴봐. 네 덕분에 멋진 호텔에서 맛있는 식사까지 잘했다. 갈 때 호텔비 결제하는 거 잊지 말아라. 저는 미련 없이 편지를 테이블에 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와 제임스 씨는 옥상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열리자 헬기가 보였어요. 제임스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준비되셨어요? 네, 출발해요, 우리.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창밖 저 아래로 민석이가 자고 있는 호텔 꼭대기 층이 보였어요. 곧 일어나서 편지를 발견하겠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잘 있어, 아들아. 헬기는 블루 마운틴을 향해 날아갔어요. 그날 아침 민석이가 눈을 떴어요. 어머니, 회장님, 거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편지만 놓여 있었어요. 편지를 읽은 민석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3천만 원! 우리가 내야 돼! 뭐라고? 민석이는 편지를 구겨쥐고 프론트로 뛰어내려갔어요. 저기요! 꼭대기층 스위트룸 결제가 안 되었다는데, 이거 오류 아닌가요? 프론트 직원이 차분히 말했어요. 확인해보니 예약자명은 김민성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건 제가 예약한 게 아니라! 예약 당시 연락처로 확인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김민성님 맞으시죠? 한번 확인해보세요. 민석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 어떡해! 그날 오후 헬기가 와인 농장에 착륙했어요. 저는 헬기에서 내려 포도밭을 바라봤어요. 따스한 햇살이 포도밭에 쏟아져 내렸어요. 제임스 씨가 다가와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저는 목련꽃 브로치를 만지며 웃었어요. 70평생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인생이에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버려진 곳에서 이제 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죠. 74년을 살면서 저는 착하게 사는 법만 배웠어요. 그게 저를 가뒀죠. 하지만 세상은 저에게 스스로 행복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주더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혹시 착한 아내, 좋은 엄마라는 족쇄에 갇혀 많은 것을 견뎌내고만 계시진 않은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자유로워질 수 있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인생의 1등석에 오르는 가장 빠른 순간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